5억 3천만 원을 달라고 주장하던 유치권자가 오히려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완벽한 역전승이죠. 유치권으로 버티다가 오히려 돈 폭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멘토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법원 경매 물건 보다가 입지 좋고 가격도 확 떨어져서 마음에 드는데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붉은 글씨 때문에 망설인 적 있으시죠? 초보자가 섣불리 건드렸다가 낙찰금 외에 수억 원을 더 물어주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에 바로 창을 닫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 고수들은 바로 이런 유치권이 걸린 특수 물건을 눈여겨봅니다. 왜일까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가짜 유치권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그 물건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저렴하게 낙찰받는 매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허위 유치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깨트리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서 그 핵심 치트키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유치권을 깨는 무기가 될 핵심 성립 요건 3가지를 완벽히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320조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받은 날짜, 즉 변제기가 지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적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적법하게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인데요.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마치 경비원처럼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현수막만 걸어놓고 몇 달 동안 방치한다면 그 점유는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실제 요건이 많이 빕니다. 특히 3번째, 점유의 계속성이라는 요건은 유치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 75305 판결 사건입니다.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번듯한 공장 용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해볼까? 부품 끈을 안고 공장 문을 열렸는데 한 건설회사 피고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건설회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공장 지을 때 전 주인한테 못 받은 공사대금 3억 7천만 원, 그리고 추가 공사비가 1억 6천만 원, 합해서 무려 5억 3천만 원이나 있다. 이 돈 다 갚기 전에는 이 건물 절대 못 넘겨준다. 전형적인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이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대금 5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낙찰자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면서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법원은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낙찰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치권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법원이 꺼내든 첫 번째 칼날은 바로 점유의 계속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입니다. 즉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건설회사는 우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점유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법은 시작 시점과 지금 점유 2가지만 증명이 되면 그 사이에는 계속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날카로운 사실조회 앞에서 이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회사가 사무실로 썼다는 증거로 제출한 전화와 팩스 가입일자를 보니까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09년이었습니다. 그 이전 통화 내역은 당연히 전혀 없었죠.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경매 사건이 진행되던 2007년 법원 집행관과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를 나갔을 때 건물은 굳게 잠겨 있었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어떠한 표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법원은 중간에 점유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점유를 계속했다는 추정은 깨졌고 경매 개시 전에 점유를 개시했다는 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는 어떻게 이런 결정적 증거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유치권 안내문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A4 용지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비바람에 해지고 낡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요. 또는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를 확인해 보세요. 몇 달째 계량기 숫자가 변동이 없다면 사람이 상주하며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변 상인 이웃들을 탐문을 해보세요. 저 건물에 사람 드나드는 거 보셨어요? 라는 질문 하나가 거기 몇 달째 아무도 안 오던데요? 이런 결정적인 증언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을 공략을 하세요. 이들은 이제 건물의 출입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사실 확인서 한 장이 소송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발로 뛰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점유의 허상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이 소송에서 1억 6천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라도 유치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경매 중에 추가로 공사한 대금도 유치권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두 번째 칼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막혔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란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법원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런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없다면 원래 주인하고 유치권자가 짜고 공사대금을 무한정 부풀려서 경매 절차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매가 시작된 후에 체결한 추가 공사계약 대금으로는 새로운 주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이 주장 역시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유치권자가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자물쇠를 채운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이러한 간헐적, 상징적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의 요건인 계속된 점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인 지배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치권이 깨진 건설회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히 건물을 비워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찰자의 최종 병기가 등장합니다. 법원은 유치권도 없으면서 남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낙찰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9,200만 원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고 앞으로 건물을 완전히 넘겨줄 때까지 매달 837만 원씩 추가로 배상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위력입니다. 5억 3천만 원을 달라고 주장하던 유치권자가 오히려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완벽한 역전승이죠. 유치권으로 버티다가 오히려 돈폭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경매에서 유치권이라는 붉은 글씨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체해야 할 과제입니다. 많은 허위 유치권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거주기 위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권리 분석과 치열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숨어있는 기회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